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밌게 투자자의 수익 주파수를 맞추는 채널 경제주파수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가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저 주말 사이 혹시 주식 계좌 앱을 딱 열어보고 가심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주말 내내 뉴스피드 새로 고침만 계속 눌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믿고 알던 그 글로벌 무역의 룰, 그리고 시장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 아마 청취자님들도 피부로 확 느끼셨을 텐데요. 네, 완전히 게임의 법칙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소스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딱 내렸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의 제동이 걸린 셈이었죠. 그런데 그 판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기습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더니 하루 만에 다시 15%를 올려버렸습니다. 와, 진짜 속도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워싱턴하고 월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시간 속보 보시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진짜 극에 달했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정 자체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 직면한 그 정책적 예측 불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발언 보셨어요? 대법원 판결을 향해서 터무니없고 반미적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 워딩 자체가 행정부의 강경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미국을 수십 년간 호구로 만든 국가들에게 합법적으로 15% 인상을 단행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돋았던 게 내가 등장하기 전엔 보복도 없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기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완전히 부수고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좋아요. 이 얽히고 설킨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대법원에서 분명히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게다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때 쓸 수 있는 경제권한, 그 IEEPA 마저 제동이 걸렸는데 네, 막혔죠. 행정부가 어떻게 대체 무슨 수로 하루 만에 15% 전면 관세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기존 법적 근거가 사법부에 의해서 막히자마자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역법 122조입니다. 무역법 122조요? 처음 들어보는 조항인데요. 이게 본래 국제 수지 불균형이나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막대한 무역 적자 상황을 핑계로, 아니 근거로 삼아서 이 122조를 발동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법부와의 기싸움에서 우회로를 찾은 건데 하지만 이 조항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구조적 제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구조적 제약이라면 대통령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딱 15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와, 150일이라니 딱 시한부네요. 네, 그 150일이 지나면 무조건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합법적 관세율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네, 그 몇 달 안에라는 표현이 바로 150일 카운트다운을 염두에 둔 아주 고도의 시한부 전략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일단 당장 쓸 수 있는 122조로 15% 폭탄을 던져놓고 시간을 버는 거죠. 그 150일 동안 의회를 압박하거나 아예 새로운 영구적 법적 근거를 찾겠다는 계산입니다. 협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말이죠. 벼랑 끝 전술의 끝판왕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증시가 올랐죠. 맞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15% 관세를 때렸는데 상식적으로 무역전쟁 공포 때문에 폭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지금 거시경제 소음을 아주 냉정하게 발라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150일 시한 같은 절차적 논란보다는 본질에 집중한 거죠. 본질이라면 어차피 관세는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만 요리조리 바뀔 뿐이지 관세라는 정책적 방향성 자체는 결국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프라이싱을 마친 겁니다. 아,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었다고 본 거군요. 게다가 당장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도 컸습니다. 중국은 명절 연휴 여파로 조용했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즉각적인 맞보복을 선포하기보다는 일단 숨을 죽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전면전만 아니면 시장은 25%를 아예 상수로 두고 다음 스텝을 밟는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소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의 두 전설이 등장할 차례군요. 네. 월가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죠.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빌 에크먼.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시장을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분산이냐, 집중이냐, 끝장 토론 수준이더라고요. 최근 포트폴리오 조정을 보면 그들이 그리는 매크로 그림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드러켄밀러의 배팅부터 볼까요? 좋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어떤 스탠스인가요? 핵심 키워드는 분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드러켄밀러는 금융주 ETF 비중을 확 늘렸고 S&P 500 동일 가중 지수에 강하게 베팅했습니다. 거기에 브라질 ETF까지 담았죠. S&P 500 동일 가중 지수요. 보통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끄는 대로 가는. 맞습니다. 동일 가중을 선택했다는 건 증시의 온기가 대형 기술주 독식에서 벗어나서 시장 전체 490여 개 기업으로 넓게 퍼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기술주 몰빵은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럼 브라질 ETF는 뭔가요? 신흥국은 보통 관세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드러켄밀러는 15% 관세가 미국 내에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거라고 본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죠. 아, 고금리가 길어지면 금융주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니까 금융주 ETF를 산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원유, 농산물 같은 원자재 수출 강국이잖아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 속에서 공급망 재편의 반사이익까지 노린 아주 정교한 분산 타겟팅이죠. 와, 매크로의 대가답게 판을 엄청 넓게 읽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반대편 코너에 있는 차세대 워런 버핏, 빌 에크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퍼싱 스퀘어 기록 보니까 22년 이상 연환산 수익률이 15.9%더라고요. S&P 500의 10.7%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비록 올해는 살짝 부진하긴 하지만요. 네, 그 에크먼이 시장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기술주 열풍은 거품이 아니다. 집중 투자가 답이다. 라고요. 에크먼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술주를 예찬하는 데에는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S&P 500이 무려 112%나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다들 닷컴 버블 재림 아니냐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5년 연평균 13% 상승분 중에서 무려 10%포인트가 EPS, 즉 주당 순이익의 성장 덕분이었습니다. 아,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어서 올랐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멀티플 상승은 고작 3%포인트에 불과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오, 전문 용어 비유 기대하겠습니다. EPS는 기억의 진짜 체력,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으로 키운 탄탄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멀티플은 시장이 주는 기대감, 즉 화려한 명품 옷을 입어서 겉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근육과 명품 옷,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가 오른 건 헛바람 들어서 명품 옷 걸친 게 아니라 진짜로 헬스장에서 땀 흘려 근육을 펌핑한 결과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기술 덕분에 기업 본연의 이익 창출 능력이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런데 드러켄밀러 논리대로라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고 금리 올라가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그 막대한 투자금, 자본 조달 비용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게 비관론자들의 핵심 논리죠. 하지만 에커먼은 철저하게 ROI, 즉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봅니다. 조달 비용이 좀 오르더라도 이 선제적인 AI 투자가 미래에 가져다줄 압도적인 수익률이 그걸 훨씬 상회한다고 믿는 거죠. 투자는 비난받을 게 아니라 박수받을 일이라는 철학입니다. 미래의 해자를 파는 거군요. 상위 10개 기업이 지수의 40%를 차지하는데 이들 EPS 성장률이 나머지보다 3배나 높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에커먼이 그렇게 확신하는 탑3 빅테크의 AI 성과, 데이터를 낱낱이 검증해 주시죠. 첫 번째가 메타입니다.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합쳐 하루 35억 명이 쓰는 거대한 생태계죠. 여기서 결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뭔데요? 인스타그램의 쇼폼 영상, 릴스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무려 30%나 급증했습니다. 와, 30%요? 단순히 가입자가 늘어난 수준이 아니네요.
메타의 고도화된 AI 추천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화면에 묶어둔 겁니다. 체류 시간이 늘어나니 타겟팅 광고 매출도 폭발했죠. 에커먼은 메타를 AI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습니다. 릴스 알고리즘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두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뭐 회사죠? 알파벳은 딥마인드 기반의 제미나이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아주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데이터는 바로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쪽에 돈이 되긴 하죠. 성적이 어떤가요? 현재 연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사업부인데 최근 분기 매출 성장률이 무려 48%를 기록했습니다. 네, 48%요. 700억 달러짜리 비즈니스가 벤처기업처럼 크고 있네요. 글로벌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구글 클라우드로 물밀듯 밀려드는 겁니다. 코끼리가 날아다니는 수준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작년 4월 하락장에서도 에크먼이 주워 담았다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1위 클라우드인 AWS를 쥐고 있죠. 규모만 1,400억 달러인데 이 거대한 부문이 작년에 20%나 성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돈을 물쓰듯 쏟아붓고 있는데도요? 네, 지금의 막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메타, 릴스 30% 성장, 구글 클라우드 48% 성장, 아마존 AWS 20% 성장. 와, 이 데이터들을 들으니까 에크먼이 왜 집중 투자를 외치는지, 왜 거품이 아니라고 하는지 딱 이해가 갑니다. 이 모든 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현재 시장은 아주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두 힘의 충돌.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인가요? 한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15% 관세가 불러올 지정학적 공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치적인 힘이 있죠. 반대쪽에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혁명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술적인 힘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 대 기술의 싸움이군요. 에크먼이 경제를 강세로 보는 이유는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환경적인 호재에 더해서 AI로 인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결국 관세의 공포를 덮어버릴 만큼 강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논쟁 그리고 거대한 충돌이 우리 청취자님들께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15% 관세라는 당장의 공포에 눈이 멀어서 구글 클라우드 48% 성장이라는 눈앞의 거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정치적 리스크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볼 때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기업의 효율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다면 15%의 관세 장벽조차 기술의 진보 앞에서는 무의미한 숫자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과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의 펜끝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서버일까요? 여러분의 주파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투자자로서 반드시 스스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경제주파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셨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소식으로 주파수 맞추고 돌아올게요.